자,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소득세 꽃 종합소득공제를 배울 거고, 우리 이제 다 끝나가요. 소득세도 막바지에 이렇으니까 이제 이론 강의는 끝나가고 이제부터는 실무 싸움이에요. 실무 싸움인데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종합소득공제 제대로 배워봐요. 종합소득공제는 이론보다 우리 뒤에 가서 실무 배울 때 실무 문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소득세 문제에서 점수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론에 안 나오더라도 나오긴 하지만 이론보다는 실무 때문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197페이지 종합소득공제. 전 시간에 약간 언급해 드렸는데, 소득공제, 이제 우리 배울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소득과 세액공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왜? 우리 소득세 산출세 계산하는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소득금액과 수익금액은 구분되셨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같지가 않다. 알죠, 이제는? 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겠죠. 뭐 사업소득을 하면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나머지가 소득금액. 기타 소득에서는 기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기타 소득금액.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기억해 주시고, 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출세액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대로 다 납부하냐? 아니다. 세법에선 이 중에 세공제도 해주고 그리고 세액 감면도 해준다 해서 얘네들 다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된다.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자, 중간에 하나를 더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 사이에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렇다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돼요. 과세 표준. 그러면 우리 세법은 종합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 과세의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즉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서도 일정 부분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이 소득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히 들어요.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해하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덜 주는 거냐? 자, 이 위에서 이 소득공제로 혜택을 많이 준다면 소득이 높은 분들은 세율이 높아요, 낮아요? 그렇죠. 세율도 높겠지. 그렇다면 이 위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세율이 만약에 내가 35%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35%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뭐 6%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친다면 같은 소득공제인데 6% 또는 15%밖에 못 받는 거야. 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니 이거 좀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세법은 이 소득공제 항목을 최소화시켰어요. 최소화시키고 이 아래에서 세공제로 혜택을 늘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소가 되냐?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세액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액에서 해당 금액의 12% 15%를 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 일괄이에요. 일괄. 그렇다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나는 세율을 35% 적용하는 사람인데 12% 또는 15%밖에 적용을 못 받으니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가 되겠죠. 다시 내가 6%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야. 근데 세액 공제로 12% 또는 15%를 해줘. 그럼 낮은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니 이거 문제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취지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 197페이지. 자, 밑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무조건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해준다.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사람 기준으로, 물적공제는 기타 지출액 기준으로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 인적공제 배우고 있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얼마? 150만원 소득 공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이다 라고 한다면 1인당 150만원 총 600만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소득에서. 그러면 내 소득 금액이 10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만원에서 600만원 소득 공제 한 나머지 400만원만 과세 표준이 되겠지. 400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 구조다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이 기본 공제 대상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보시죠. 본인 말씀드리기 전에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두 가지의 요건을 판단을 하셔야 돼. 첫째, 나이. 두 번째, 소득. 해서 나이와 소득을 둘 다 보는 가족이 있는가 반면에 나이는 안 보는 가족도 있고 해서 하나 보겠다라는 거예요. 본인 나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150만 원 넣겠다. 기본적으로 150은 깔고 가는 거죠.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다. 다만 소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연상이든 연하이든 내 배우자라면 나이는 보지 않겠다. 되셨죠? 대신 소득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법상 인적공제에서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냐? 소득이 있고 없고 어떤 기준이냐 보시죠. 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없는 걸로 봐줄게. 그거는 금액 작으니까 소득 없는 걸로 봐서 인정해 줄게. 말에 100만 원이 초과되면 그건 소득 있는 걸로 볼 테니 너 이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인정 못 해줘 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소득이 뭐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에 뭐 있어요 이제?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이 들어가는 거. 그쵸? 2. 배, 부사, 근, 연기.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사업은 부동산과 임대로 나뉘니까 2배, 사, 부. 2배, 부사, 근.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 기타. 합친 종합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면 1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 충족한 걸로 보겠다. 다만 밑줄 별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다. 다른 소득 없고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 회사만 다니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월급 총 급여액으로 500만 원이 이하면 인정해 줄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줘요. 제가 뭐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 이하는 70%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럼 500에서 70% 근로소득 공제하면 나머지 30% 15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에서 70%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니, 즉 350만 원은 근로소득 공제해주니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뺀 나머지가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150만 원 근로소득. 그렇다면 소득으로 따지면 원래는 100만 원 기준인데 50만 원 더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에 한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서 얘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총 급여액 500만 원이다.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이 가족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판단하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해서 배우자의 나이는 몇 살, 배우자의 소득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이 배우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의 나이는 몇 살, 24살, 소득은 총 급여액 55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나요? 안 되겠지. 총 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총 급여 기준인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단골이에요, 단골. 총 급여 기준으로 문제되는 것은. 자, 해서 배우자는 소득 요건 본다. 그 외 나머지 가족 한번 보시겠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보시기 전에 우리 용어부터 좀 알고 가죠. 직계 존속은 뭐고 직계 비속은 뭐냐? 나를 기준으로, 자,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윗대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 위에 계신 나보다 위의 때를 직계 존속이라 해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증조부님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직계 비속은 뭐냐? 나보다 아랫대, 예를 들면 자녀 또는 손자가 될 수도 있겠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아랫대니까. 그래서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에 대한 용어는 구분해 주시고, 간혹 직계 존속은 부모님만 해당이 되고 직계 비속은 자녀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직계 비속은 나보다 아랫대, 손자의 손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서 직계 존속, 나보다 위에 때에 계신 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능하다. 나이 60세 이상인 경우만. 나이 요건 보겠다.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을 보겠다.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소득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계 비속, 그럼 나보다 아랫대의 나이를 보겠다. 자, 나이 20세 이하. 그래서 대학생은 이 나이는 우리나라 만 나이를 말해요. 만 주민등록등본상 나이, 즉 만 나이를 말한다. 그래서 20세 이하,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면서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그렇다면 내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연 100만 원이 넘는다, 연 150만 원이다라고 친다면 나이의 요건 충족하지만 소득 요건 충족 못하니 기본 공제 대상자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60세 이상, 20세 이하 나이까지 알고 계시고, 형제 자매, 나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가능해요.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모두 배우자 포함이에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 배우자의 형제 자매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해서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해서 내가 동생이 있다면 20세 이하만 가능하고, 만약에 위로 형제가 있다, 누나나 형님이 있다라고 친다면 60세 이상만 기본 공제 대상자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소득 요건 같이 보겠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나이 요건 안 보고 소득은 보겠다. 나이는 상관없고. 근데 얘는 중요성이 떨어지긴 해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요건 보지 않겠다. 그리고 위타 아동은 넘어가시고. 다만 별표.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제한 없으나 소득 요건은 제한을 받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니 나이 요건은 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장애인이더라도 소득이 많다면 그것은 혜택을 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보겠다. 소득의 요건은 동일하다. 연 100만 원 이하. 그렇다면 나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59세다. 그런데 장애인이다. 그런데 연간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이 할아버지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할아버지가 59세이신데 장애인이야. 그런데 소득 금액이 연간 150만 원이 넘어. 150이에요. 그럼 돼, 안 돼? 그쵸? 안 되겠지. 장애인이니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고민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도 소득 금액을 판단하니 소득 금액이 충족을 못하니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당 가족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1인당 150만 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198페이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줘보자.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추가 공제라고 해요. 인적 공제에서 일반 공제, 기본 공제 말고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경로 우대자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자가 70세 이상이다 라고 친다면, 우리 부모님이 70세다 라고 친다면 기본 공제 150만 원 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인당 100만 원 해주겠다. 경로 우대자 공제예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72세셔. 그러면 150만 원, 150 플러스 추가적으로 250만 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한 분으로 인해. 자, 두 번째 장애인 공제. 장애인은 나이 요건도 안 볼 거지만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줄게.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 등 기타에 의한 장애인이라 치면 인당 200만 원 해주겠다. 자, 주의하실 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72세신데 여기 할아버지가 장애인이셔. 소득은 없으시고, 그렇다면 할아버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우리 소득공제가 총 얼마냐? 자, 할아버지 기본공제 대상자이니까 150만 원 들어가고, 70세 넘어가니까 경로 우대자 100만 원 들어가시고, 추가적으로 장애인이시니까 200만 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450만 원이 할아버지 한 분으로 인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적 공제가. 중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경로 우대 장애인 중복 가능하다. 추가 공제는 중복 가능한데 뒤에서 배울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녀자 공제. 부녀자란 내가 여성이어야 돼. 해서 밑줄 당의 거주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동그라미 1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거나 있는 세대주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동그라미 배우자가 있는 여성
2번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없어도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가 짐이라 그런가? 배우자가 있기만 해도 부녀자 공제 해주겠다. 얼마? 50만 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부녀자 여성이지만 네가 소득이 조금 높다 치면 그건 혜택을 줄 수가 없어. 해서 그 기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해서 시험에서도 부녀자 공제 혜택 받는지 안 받는지 판단하게끔 나오겠지. 나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2,500만 원이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있고 라고 친다면 부녀자 공제에 50만 원 되겠죠. 해서 문제를 이제 실무 가서 문제랑 같이 보실 건데 문제 읽으면서 내가 여성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인적 공제 판단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예요. 기본 공제 대상 가족이 있고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연 50만 원. 다만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얘는 한부모 가족 공제는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직계 비속이에요. 해서 내가 한부모 가정이라 친다면 이 경우에 100만 원 해주겠다. 그럼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여성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이 안 돼. 그러면서 부양가족 배우자가 없어. 자녀만 있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면 50만 원이랑 10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공제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둘은 중복 공제, 중복이 안 된다. 해서 옆에 비고 보시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공제에 적용받아라. 큰 거 한부모 가족 공제가 더 크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지. 내가 여성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 충족하고. 그래서 남자일 경우에는 내가 남성일 경우에는 중복이 될 일이 없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중복될 경우가 있으니 시험 문제에서 저 같으면 여성을 내겠지. 내가 여성인 경우를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 중복 적용되는 거 판단해 보시고 해서 기본 공제 말고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 것들 추가 공제 여기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인원 파악하는 거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인원 파악 다 해놓고 여기 추가 공제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빼놓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책 198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물적 공제. 물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보자. 첫 번째,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주택자금 공제가 조금 더 중요해요. 보험료 공제는 간단해. 내가 월급 받는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내 월급이 200이다 라고 친다면 연봉으로 2,400이겠지. 그러면 200을 순전히 온전히 다 받아야?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4대 보험 관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 세금도 떼고 지방소득세도 떼고 해서 얘네 뗀 금액이 한 3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여기서 30 제외한 200에서 30 제외한 170만 원만 내 통장에 찍히겠지. 이 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입한다라는 거예요. 내 월급에서 일부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보험료 공제 해준다. 이게 물적 공제 중에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월급에서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얘보다는 우리 책 199페이지 주택자금 공제가 더 중요해요. 별표 하나 치시고. 시험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을 줄 거야. 아, 나는 올해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얼마 불입했다 라고만 주어지고 얘를 입력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하게끔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죠. 주택자금 관련해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임차자금,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는 돈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들어간 돈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일부 소득공제 해주겠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공제 항목 주택청약저축은 납입 금액 다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청약저축 많이 가입하시죠? 가입했다고 이제 은행에서는 보통 이거 소득공제에 저축 되는 거예요. 되시니 가입하세요라고 할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이런 상품 가입할 때 은행 직원이 이거 무조건 소득공제 되는 저축 상품이에요, 청약 저축 상품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건 좀 틀린 말이긴 하죠. 어느 정도 요건을 보니까. 해서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내가 연 24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소득에서 우리 계속 소득공제 보고 있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자, 연 240만 원까지. 이런 경우 그럼 어떡할까요? 1월에 불입 안 했어. 2월에 불입 안 했어. 12월에 한 방에 240만 원 불입했어. 이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있든 최대 연 24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240만 원이 안 들어있으면 그 안 들어있는 금액만큼만 되어 있겠지. 만약에 내 통장에 200만 원만 들어있다라고 친다면 20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되겠지. 자, 두 번째, 국민주택 임차자금.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임차한 자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 상환액 둘 다 되겠다.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말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일부 소득공제 해주겠다. 조건, 내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얼마? 연 750만 원까지 해서 주택 청약과 국민주택 임차 자금에 대해서 합쳐서 연 750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야. 소득공제를. 주택 청약이 250, 내 통장에 청약저축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친다면 240만 원까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임차금,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있으면 더 해주고, 대신 합친 금액이 750만 원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안 해주겠다. 그래서 연 750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원금은 아니에요. 우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고 친다면 원금 상환액은 안 된다. 다만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일부 소득공제 해주겠다. 어떤 경우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의 저당권 설정하고 차입한 자. 다만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기준시가 4원 이하, 너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얘 불쌍한 사람은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혜택 줄 필요 없겠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면 85제곱미터를 말해요. 그래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겠다. 얼마까지? 연 200만 원까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주택 관련해서 모든 금액을 해줄 수가 없겠다. 일반적으로 연 5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우리 책 199페이지 하단에 199페이지 주택자금 공제 하단에 보시면 별표 있을 거야. 1번에 여기 아래 해서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이지만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한도를 달리하겠다. 해당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해서 상환 기간별로 한도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암기하실 것은 요건만 보시면 되세요. 요건, 공제 대상자, 그리고 한도, 요건과 한도만 기억해 주시고, 한도는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지만 얘가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요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특법상 소득공제. 이제 부가세법상 소득공제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조세특례 제한법상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연말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올 거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쓰세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우리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는 연말정산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챙기세요. 제 13월에 월급이에요. 이런 것 혜택 보려면 다음 것들 챙기세요 하는 것들이 우리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쓰면 세금 혜택 줄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해서 얼마나 해주는지 한번 보겠다. 자, 요것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 더 따라와요. 소득공제 조금만 더 하고.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요건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밑줄 치시고 일용 근로자 제외 밑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사용액 포함 단 형제 자매는 제외 밑줄. 결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와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나 플러스 나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 공제 가능하겠다. 다만 얘네 소득 요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반대로 내가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 원 넘는다라고 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안 해주겠죠. 이 경우는 내 카드 말고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형제 자매는 안 된다. 형제 자매는 제외. 해서 나의 형이나 나의 누나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못 해주겠다. 주의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겠지.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얼마,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얼마, 우리 형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얼마. 그러면 해당 금액을 내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인지 아닌지.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겠지. 아,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자 아니니까 빼야겠다 해서 이 분들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게 대해서는 소득공제 해주겠다. 다만 밑줄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서 총 급여의 25% 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 사용 금액이야.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의 25%보다는 넘게 써야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다라고 친다면 4분의 1인 1천만 원은 넘게 써야 1천만 원은 초과해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총 급여 4천인데 모답한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1천만 원 안 넘으니까 얘 공제 못 해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 1천만 원보다 더 초과해서 써라 라는 거, 혜택 보려면.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는 뭐 그렇겠지만 연말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겠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돈 더 아끼는 게 낫지. 자, 해서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공제해 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산식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산식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주는데 전통시장 사용액은 초과액의 30%, 대중교통도 30%,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30%, 나머지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해준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율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산식까지 남기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게 전통시장 분인지 대중교통 분인지 현금 영수증 분인지 직불카드인지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네 세 개는 30%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이니까.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은 위쪽으로 가고 나머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15%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100 중에 전통시장에서는 20 썼고 대중교통 우리 지하철 버스 이용하면서 30만 원 썼다. 그리고 나머지가 5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20만 원, 30만 원은 30% 소득공제로 나머지 50만 원만 신용카드 15%로 적용을 하겠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전체 주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보기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뽑아내고 나머지 50원에 대해서만 15% 적용시키면 되겠다.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율 곱하는 건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구분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로 썼다고 모든 금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보고 끝낼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하고 자, 공제 배제 항목 별표 얘 별표 3개 신용카드로 썼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소득공제 못 해주겠다. 어떤 것이 있느냐? 동그라미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얘는 뭐냐? 근로소득이 있지만 내가 사업도 운영을 해요. 나 회사 다니면서 치킨집 하나 하는 거야. 근데 내 카드로 치킨집과 관련된 비용을 긁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액은 치킨집 사업소득 금액 구할 때 비용으로 넣었으니까 중복 적용이잖아. 너 사업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줬는데 근로소득 공제에서 소득 공제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면 이거 중복이니까 이거 빼줄게. 얘는 중복 적용이니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에서 배제하겠다, 빼겠다라는 거예요. 취지가. 두 번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로 인한 금액.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카드깡 같은 거. 실제 거래는 없었는데 카드를 긁은 거지. 카드 깡하려고. 그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행위니까 공제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실질 거래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해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 주의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거예요. 3번,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별표. 동그라미 1번도 별표, 동그라미 3번도 별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얘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 사용되는 것이니 이 금액 공제 못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게 맞잖아요. 그러니 여기다 혜택을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동차 구입이 중고 자동차라면 그 금액의 10%는 해줄게. 얘 시험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소득공제 들어간 게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얘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시험에서 나는 올해 자동차 구매, 중고 자동차를 3천만 원에 구매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은 소득공제 항목에 넣어주라 라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여러분들 입력을 해줘야겠지. 예, 별표. 자동차는 안 되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는 소득공제 해주겠다. 자, 4번 각종 보험료 공제, 통행료,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제사세, 구입비용, 리스료, 공과금 같은 경우는 다 안 해주겠다. 신용카드 결제한 공과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못 봐주겠다. 2. 유치원, 초등,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등의 별표. 교육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못 해주겠다. 자, 교육비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교육비가 있다면 일부 세액 공제를 해줘요. 해서 세액 공제 해줄 거니까 교육비에서 세액 공제 해줄 거니까 너 신용카드로 중복 공제 안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서 얘 교육비 세액 공제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내가 병원을 카드로 갔다. 그럼 병원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배제 항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육비는 신용카드 중복 공제 못 해주지만 의료비는 아파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거는 중복 공제 배제 안 할게 해서 의료비는 가능하다라는 거. 신용카드로 의료비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시험에서 그렇게 내겠지. 교육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또 와. 그리고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친다면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의료비는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해서 별표친 내용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